번역 팁. 이제까지 번역할 때의 공정과 협업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가벼운 내용으로 번역할 때 쓰는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자도 사람인지라 원서 자체에 오류가 남아있기도 해요. 다만 이미 정오표에 반영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번역할 샘플 책을 받았던 시점이랑 정오표에 오류가 보정된 시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서 사이트의 정오표 페이지는 수시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서의 오류를 발견을 하면요, 이거를 원서 저작권자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역자와 저자 간의 직접 컨택은 피하시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서의 오류를 편집자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세요. 편집자가 한국 출판사, 한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해외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해외 에이전시는 해외 출판사를 통해서 저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줄 겁니다. 간혹 저자가 SNS 활동을 많이 하고요. 저자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채널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뒤탈이 없으니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본 저자나 출판사는 싫은 걸 싫다고 드러내서 말을 하지 않거든요. 소통을 할 때는 오고 가는 말의 뉘앙스를 잘 캐치해서 서로에게 폐가 되지 않게 지킬 수 있는 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서는 누가 고르는지,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판사가 주도해서 원서를 정하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요. 번역자가 주도해서 원서를 정하는 버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출판사가 주도할 때는 출판사의 라인업 계획에 따라서 주제를 정하기도 하고요. 해외 출판사의 신간 소식을 모니터링하면서 번역할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선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이 되는 책을 고릅니다. 번역서는 엄연한 상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간혹 출판사의 전략상 돈이 되지 않는 책이라 하더라도 라인업을 다변화시키거나 출판사만의 고유한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을 고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번역자가 원서를 고르는 버텀업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번역자가 관심이 있거나 잘하는 분야로 책을 고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그 책이 신간이 아니라면 출판사가 그 책의 존재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번역자가 출판사에게 이 책을 번역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셔야 돼요. 이런 과정은 우리가 회사에서 제안서를 쓰는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책이 왜 좋은지, 대상 독자가 누구인지, 예상되는 판매 부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이 책을 번역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어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젠가 번역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번역하고 싶은 책과 나의 번역 수준을 소개하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번역할 때 반말을 쓰나요? 존댓말을 쓰나요? 처음 번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깁니다. 사실 저도 초보 때 이 질문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경험이 좀 쌓이니까 이거는 반말로 할게요, 이건 존댓말로 할게요 라고 오히려 제가 거꾸로 제안을 주는 입장인데요. 가령 원서가 영어로 되어 있으면 평어가 자연스럽고요. 원서가 일본어면 존중어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 원서는 지시형이 많아요. 근데 일본어 원서는 권유형이 많거든요. 이거는 해당 언어가 속해 있는 문화나 저자의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앞에서 번역을 할 때는 저자의 빙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자의 감정 상태를 모방을 할 수 있으면 문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문체를 쓰시더라도 한국어로 옮길 때는 짧은 문장으로 담백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장황하게 늘어서 쓰면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단 몇 마디 단어로 표현하기 힘든 개념은 할 수 없이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도 여러 문장을 쓰더라도 각각은 짧은 호흡으로 읽을 수 있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번역이 잘 된 책은 와, 이 책이 번역서인 줄은 몰랐어 라는 칭찬을 듣거든요. 옆 사람에게 말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짧은 호흡으로 간결하게 생각을 옮겨보세요. 만약에 문체를 정했다면 편집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편집자가 임의로 존중어를 평어로 다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서에서 존중어로 썼던 글을 무리하게 평어로 줄이게 되면은 그 원서에 있던 친절한 느낌이 사라져요. 그래서 읽을 때 지시받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문장을 소리내면서 읽는 스타일로 만들었을 때는요, 문장이 짧아지면서 리듬감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리하게 평어를 고쳐 쓰다 보면 흐름에 맞춰 쓴 단어가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 선택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문장을 완전 새로 쓰는 거예요. 문체를 결정하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결국 문체는 저자의 의도를 잘 살리면서 독자가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번역하면서 어려운 점이 직역을 하냐 의역을 하느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역을 해야 됩니다. 독자는 번역서를 보는 거지 원서를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원서의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원서가 궁금하지 않도록 내용을 잘 옮기는 게 좋은 번역서입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실수가 뭐냐면요. 문법이나 표현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의미와 단어를 꼭 1대1로 매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 자체를 번역을 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고요. 원서를 읽었을 때 머릿속에 이미지를 일단 그리세요. 머릿속에 이미지가 일단 그려지면은 사전적인 단어의 뜻이나 단어의 개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머릿속의 그림을 내 입으로 말하듯이 그대로 옮겨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전은 참고를 할 때 쓰는 용도지 반드시 그 사전상의 뜻으로 치환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애당초 단어라는 게 그 나라별로 쓰는 언어가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이 다르거든요. 담고 있는 정보량이 다른데 그거를 1대1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의미를 담아야지. 단 예외는 있어요. 업계에서 사용하는 주요 키워드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확한 정의나 출처를 확인할 수 있게 원어를 반드시 배경 표기하셔야 됩니다. 영어라면 영어 스펠링을 써주시고요. 일본서라면 동음의어가 많기 때문에 한자로 배경 표기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학 용어가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말하는 정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책을 읽다 보면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걸 감을 잡을 텐데요. 그때는 반드시 사전에 한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